안녕하십니까. 트러스턴 자산운용의 연금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100세 인생설계 자산설계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한 일은 1973년도에 한국거래소에 입사를 해가지고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그리고 미래에셋 금융그룹 이런 데서 일을 했고, 지금은 트러스턴 자산운용의 사회공헌 조직인 연금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투자교육, 그다음에 노후설계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오늘 이제 첫 시간에는 후반 인생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기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이신데 어떤 질문이 제일 많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노후에 건강이 제일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두 분이시군요. 그 다음에 노후에 뭐 하고 살 건가 이게 걱정인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그 다음에 돈이 노후 자금이 뭐 10억 있어야 되느냐 7억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게 또 걱정인 분 한번 또 손 한 대로 들어봐 주실래요? 돈들 많으신가 보네요. 돈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도대체 노후 자금은 뭐 100살까지 산다는데 10억 있어야 됩니까? 7억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참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서 회사를 퇴직하고 살고 있는 집 말고 그런 돈을 갖고 퇴직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속만 터지죠. 근데 저는요, 그 몇 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애 설계, 노후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요. 그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젊은 날부터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요,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뭐 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 알고 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저도 3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주위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 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건 존엄의 관계가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그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벌써 이제 몇 년 된 얘기인데요. 어느 지방도시에 70대 후반의 노후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분들은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후 준비가 끝내준다고 소문난 분이었거든요. 건설업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부동산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는 월세가 한 달에 600만 원, 지방에서 끝내주지요. 그런데요, 일남 5녀가 있는데, 딸이 많은 집이에요. 일남 5녀가 있는데 일남 4녀는 시집장가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막내딸인데, 이 딸이 공부를 어떻게 잘했는지 그 스카이 대학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요, 싹싹합니다. 그 아버지가 볼 때는 공부 잘하지, 싹싹하지, 막내딸이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근데 이 딸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여성운동 한다고 다니고 몽골도 갔다 오고 30대 초반까지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건축학원을 끼고 그러더니 생뚱맞게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영국 런던에 6년짜리 건축학교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수업료가 더럽게 비쌉니다.
체재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분이 공부 잘하고 귀여운 막내딸을 위해서 내가 이제 건설업을 다시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주고 끝내자. 공사를 맡았는데 몇 년 쉬면서 감이 떨어져가지고 입찰을 잘못해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세 받아먹었던 부동산 다 팔아도 못 메꿉니다. 아들이 공무원인데 모자란 돈 융자 받아서 아버지 꿔줬어요. 못 받아요. 이자 자기가 내야 됩니다. 며느리가 볼 때는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그분들은 딸 4명이 또 있어가지고 딸들 있으시죠? 딸만한 집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 딸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 20만 원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매달 600만 원씩 그 부동산 수입이 있던 분인데 그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녀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 억에서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 옛날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제가 얼마 전에 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공단 측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이제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구나. 그러니까 돈 얼마 몇 억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40대부터 미리미리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퇴직하고 나면은 이미 늦어요. 그때는 그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에 적어도 40대부터 각 가정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가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20, 30대 직장인은요, 할 일이 뭐냐? 회사 입사를 하면은 먼저 3층 연금부터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노자금을 그냥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정도를 3층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연금으로 이 최저 생활비 마련하는 걸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면 그거를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20, 30대부터 가입을 시작해야 돼요. 국민연금은 직장에 들어가면 바로 들게 되거든요. 근데 가정주부들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임의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주부가 30세부터 60세까지 한 달에 국민연금을 9만 원씩만 가입을 하면은요, 세상 떠날 때까지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 거 갚으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그래서 우선 국민연금 부부가 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그것도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 다 들게 되거든요. 또 요즘은 1인 기업, 자영업자분들도 세제 혜택 받으면서 다 들게 돼 있어요. 그거 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준비,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려면 일찍 직장 생활과 동시에 가입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들고 나면 이제 주식 투자 시작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100살까지 살면서 오래오래 직장을 다녀야 되거든요. 나중에도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 그때까지 직장 생활을 하려면요, 뭔가 자기 남과 다른 점,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 돈을 빌려서라도 인적 자본 투자, 자기 몸에 투자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요, 무슨 요즘 동학개미운동 해가지고 주식 투자 무슨 투자 때문에 좀 난리인데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일에 대한 준비,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을 20, 30대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40대가 되면은 이제 슬슬 건강의 신호가 옵니다. 그리고 또 그때부터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서 이제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우선 건강은요. 우선 폭탄주 20잔씩 마시던 분들 그 술 끊거나 줄이는 노력, 담배 뻑뻑 피시던 분들 그거 안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조심을 해도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돼 보니까요. 환갑 넘어가면 그렇게 건강하던 분들이 이 암에 걸려 심혈관 질환 깜짝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강에 조심을 하시면서 특수질병보험 이런 보험 하나를 들어두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40대부터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녀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공통된 인식,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이 부부가 같이 어디 가서 자녀 교육 문제, 자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부부가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자녀 문제와 관련된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40대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요.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집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보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가정이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거든요. 그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또 빚이 많은 분들은 빚을 안고 퇴직을 하면은 노후가 괴롭거든요. 그래서 부인하고 자녀 빼고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이 빚을 줄이는 노력을 50대에 해야 돼요. 그게 50대에 할 일이에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도 100살까지 뭐하고 살 건가? 그 일의 준비.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50대, 60대에 해야 될 일이다. 이건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요. 노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어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요. 저 일본에서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우리 그 젊은 애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인데요.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을 삼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국민연금의 최고 금액이 우리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국민연금의 최고 금액이요. 1인당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요.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뭔가 아시죠? 삼각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60이나 70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본 사람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 팔아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요.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113.5%. 그러니까 100%면은 딱 그 가구 수하고 주택 수가 같은 거거든요. 그 113.5%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집이 남아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이 주택보급률 일본보다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104% 재작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웬만하면 집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가요,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집을 크게 살지 않거든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근데요, 지금 거기 아직도 살고 있거든요. 벌써 재작년이구나. 그 어느 이 지상파 방송에서요, 일본의 그 부동산 가격 하락한 거를 취재를 하겠다고 저보고 제 친구 집 가서 취재하겠다고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소개를 해줬거든요. 가서 그 동네를 다 찍고 그 집 들어가서 찍고 그러고 나서 그 집 가격이 얼마인가 그거를 이제 복덕방에 가서 매물 정보를 찍었는데요. 아까 1억 2천만 원에 산 것이 우리 돈입니다.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는데 그 매물 정보의 가격 같은 그 28평짜리 매물 정보를 보니까 300만 원, 400만 원.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잘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그거 팔아봤자 어떻게 됩니까?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노후에 이 집이 도움이 안 돼요. 그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거든요. 그 예금에 넣은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도 10년 후, 20년 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노인이 될 때 가면 일본과 같은 꼴이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그때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길 건가? 근데요, 일본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걱정을 별로 안 하는 게 가계 빚이 별로 없어요. 여기요,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축액. 저축액이 뭐냐?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우리 집에 그런 그 저축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1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은행에 예금에 둔 뭡니까?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돈 빌려온 거 있다. 이게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 분지 5천만 원이면 부채 비율이 50%거든요. 그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그 부채 비율을 이 연령대별로 평균을 그 그래프를 그린 게 이 그래프래요. 제일 높을 때가 언제냐? 20대, 30대. 179%. 이 말은 뭐냐? 갖고 있는 저축액의 부채가 거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빚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요, 3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요, 퇴직할 때가 되면은 여기 보다시피 5%밖에 안 남아요. 빚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하우스 푸어가 될 염려는 없어요. 제 친구도요, 집값이 떨어졌는데 싱글싱글해요. 뭐 떨어지면 어때? 내 아들도 집 있고 내 딸도 집 있으니까 그냥 살다 여기서 죽으면 되는 거지. 아무 걱정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비율이 그래프를 그린 거 한번 보세요. 제일 높을 때는 우리나라도 이 부채 비율이 30대, 131%. 근데 보십시오. 줍니까? 거의 줄질 않아요. 퇴직할 때가 돼도 빚이 83%가 그냥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이렇게 늘려가면서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간으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이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퇴직할 때가 돼도. 만약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젊은 분들이 노후가 됐을 때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는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을 부양해 줄 수 있겠는가? 나중에 자식들이 자녀 부양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대를 빨리 끄세요. 저는요,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콩나물 교실이다. 대학에 들어갈 때는 입시 지옥이다. 그리고 취직할 때는 취직난이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또 엄살이 심하거든요. 매 신문에, 텔레비에, 그리고 그런 보도가 나니까 저는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똑같구나.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추이가 출산율은 뭔가 아시죠? 네. 그런데 합계가 왜 붙었을까요? 부부가 합쳐서 합동을 하니까 합계겠죠?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애를 몇 명 낳는가? 이거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래요. 여성 한 명이 평균 2.2명을 낳고 세상 떠나야 인구가 줄지 않는데요. 그만큼은 낳으셔야 돼요. 네. 근데 여기 보세요. 일본은요. 베이비붐 세대가 시작이 된 게 언제냐? 194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45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2년 후. 대개 전쟁 끝나고 2년 후부터 애를 왕창 낳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거 한꺼번에 나니까. 45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49년까지 4.5명에서 4.3명 기간이 3년 계속됐어요. 그 다음에요. 50년에서 52년까지 3.7명에서 3.0명 기간이 3년. 그래서요. 합쳐서 6년으로 일본은 베이비붐 기간이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2명도로 떨어져 1명도로 떨어져 지금 70년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출산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게 1950년인데 1950년, 51년, 53년 뭔지 아시죠? 6.25 전쟁. 6.25 전쟁 난리통에도 애를 왕창 낳더라고요. 어떻게 낳는지. 보세요. 1950년에서 66년까지 보세요. 일본은 저리 가라요. 6.3명에서 5.0명 기간이 17년 계속됐어요. 그 다음에요. 67년에서 73년까지 4.3명에서 4.1명 기간이 7년 계속됐어요. 그 다음에 3.3명에서 3.0명 기간이 또 4년 계속됐어요.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더라고요. 1년에 100만 명 정도씩. 근데 그게요. 작년 2020년에는 출산율이 0.84명. 20몇 명으로 끝났어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날 때는 왕창 낳고 그다음에 안 날 때는 그냥 얼마나 급격하게 줄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년 동안에 태어나던 사람들이 현역으로 있을 때는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아마 세계에서 끝내주는 나라였어요. 다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요.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 몇 명 출생자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우리를 부양해야 된다. 몇 명 낳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부양해 주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서글프지만은 자녀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살기는 더럽게 오래 사네. 일본은요, 평균 수명이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몇 년 차이? 1년 차이요, 평균 수명이. 근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국이 된대요. 저 놀라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군요. 지금 미국, 캐나다 이민 갔던 노인분들 중에 얼마 전에 돌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왜 돌아왔냐고 물어보면 건강보험 때문에 돌아왔던 분이 많아요. 캐나다는 거의 다 무료에 가까운데, 공짜에 가까운데 문제는 순서가 안 와. 백도 못 써.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농담으로 기다리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을 모든 국민에게 실시하려고 그러다 못했죠? 우리는 모든 국민한테 다 실시하고 있죠? 미국은 하려다 못했어요. 그래서 재미교포 중에는 건강보험 없는 사람도 많대요. 그 건강보험 없는 사람은 맹장 수술 하나 한데도 3천만 원, 4천만 원.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제가 얼마 전에 통풍이 와가지고 병원을 갔거든요. 진료비가 1,500원. 약값 5일간 처방전받아서 약방 갔더니 약값이 1,000원.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65세 이상은 다 그렇게 싸대 그냥. 그 덕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대요. 이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여기요. 그 100세 인생은 꿈이 아니다. 여기 고려대학교에 박유성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여기 100세 생존 확률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대개 보면요. 생존 확률이 20% 정도의 나이가 몇 살인가. 그까지는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준비 미리미리 한 게 다행이고 그 전에 세상 떠나시면 뭐 그냥 떠나셔서 됐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1980년도 출생자는요. 남성은 20.2%, 여성은 21.9%가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래요. 그 다음에요. 딱 그 중위 뭡니까? 사망 연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 딱 세워서 딱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 그게 보니까 1980년생은 남자가 92세, 여자가 94세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선생님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혼자 되면 노후 파산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2018년에 나온 건데요. 통계 발표한 건데요. 우리나라 이 남성 중에서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3만 명 정도 생겼대요. 그리고 여성분들은요.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9만 9천 명. 자, 그런데요. 남성들은 부인 먼저 떠난 뒤에 혼자 남아서 평균 9년에서 10년쯤 살다 세상 뜨는데 여성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돼요. 그래서요.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백상 중에서 몇 상 정도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을 것 같아요? 백상 중에서 19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통박 있는 거죠. 그 몇 년 전인가? 축구선수 기성용, 한혜진 결혼하는 거 보셨죠? 8년 연합니다.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혹시 여기 미혼 선생님 계시면은 남편을 어디서 골라야 되느냐? 경기고등학교나 서울고등학교나 이런 데 앞에서 골라야 돼요. 그래야지 혼자 사는 기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혼자 남아 사는 기간이 긴데요. 요즘 뭐가 또 문제냐? 돌싱입니다. 돌아온 싱글. 결혼했다 이혼한 분이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근데요. 2019년에는 11만 800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뭘 버렸을까요?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뭘 버릴까요?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이 신혼 이혼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2019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1990년도는 5%밖에 안 됐는데 2019년에는 35%. 지금요. 결혼 기간별로 결혼해서 몇 년 지나서 이혼했는가 결혼 기간별로 이혼 비율을 보면 제일 높은 게 뭘까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에요. 앞으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중년 황혼연 하신 분들은 지긋지긋해서 그냥 혼자 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지만은 일본은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이혼하거나 또는 사별해서 혼자 사는 노인이 이 630만 명. 전체 노인 중에 18%. 근데 우리나라는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59만 명. 일본보다 많이 적죠? 왜 그럴까요? 일본이 인구가 우리의 2.5배예요. 또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일본이 우리의 2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우리가 훨씬 적지만은 전체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19.6%, 5분 중에 1분이 혼자 살고 계세요.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우리가 일본보다 지금 높거든요. 자,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들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생애비혼, 평생비혼이라고 하거든요. 이 평생비혼율이요, 이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요, 2015년에는요, 남자가 10.9%, 여자가 5%로 늘어났어요. 근데요, 이웃나라 일본은요, 2015년에 생애 미혼율이 남자가 23.5%, 4명 중에 하나. 근데요, 2020년 작년 거를 엊그저께 통계가 발표된 걸 보니까 26.7%, 거의 3명 중에 하나. 여성은 17.5%. 그러니까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5년마다 발표하거든요. 아마 2020년 작년 통계가 금년 가을쯤 발표될 거예요. 훨씬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좋은 거는 일본을 따라가지 않고 이런 거는 꼭 일본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요,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일본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래요. 내 딸이, 내 아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물론 서로서로 좋아했으니까 했겠죠. 근데요, 그때는 결혼을 하게 되면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우리도 그랬지만은 한 방에 형제 우르르 살다가 결혼하면 새 방살이라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요, 결혼해가지고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다, 낮다? 높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가장으로 가라면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뭔가 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싱글의 시대를 지금 막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요, 가족은 해체가 되고 1인 동거. 요즘 시골 가보세요. 마을 안에 노인네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보셔야죠. 이렇게 가끔 모여가지고 이런 데서 방청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여기 있는 이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면 1년에 한두 번 만날지 말지 모르는 자식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해질지 모르니까 피차 까칠하게 대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세요. 지금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 명, 가구 수가 2,020만 가구. 그 중에서요,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1인 가구 비율이 30%로 제일 높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그러니까 부부와 애 하나, 3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걸 작년인가 금년부터는 제끼고 1인 가구 비율이 30%, 30.4%로 제일 높아졌어요. 근데요, 유럽 가면 훨씬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은요, 전국 평균 40%, 수도 스톡홀름은 50%, 온 천지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이런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시인의 대형 서점에 갔더니요. 한쪽에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문세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마지막 책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분들은요. 다른 것보다도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는 아주 독한 남자래요. 근데 여성들은요,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서 15년 이상 산다.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리고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사니까. 자, 그래서요. 이제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연금이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아까 말했죠. 복습하겠습니다.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국민연금을 꼭 가입해야 돼요. 가정주부가 한 달에 9만 원씩만 국민연금을 의무는 없더라도 이미 가입하면 60살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얼마씩 번다고 그랬죠? 50만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나요. 남편 거 갚으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그리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요 1인 기업, 자영업자 이런 분들도 그리고 후리로 일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까지 다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제도 다 받아요.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개인연금이라고. 그러면 나는 그것도 들지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연금 어떡하죠? 그러면요.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까지 살게 되는데 가면서 자식한테 집 한 채 줘봐야 그 자식 몇 살일까요? 70세가죠. 근데 주면 뭐합니까? 제가 재작년에요. 일본에서 부동산 시대라는 책을 한 권 사왔어요. 그 부동산이 우리나라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산에서 안이불자 부동산인데요. 아니에요. 그 부동산 시대는 부채할 때 부자, 마이너스 동산 시대라는 책이에요.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라는 신문에서 1년 동안 연재했던 거를 책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도대체 마이너스 동산 시대가 뭔가 책을 샀어요. 왜 마이너스 동산 시대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100살에 가면서 이제 세상 떠났어요. 그럼 집이 이제 남았죠? 물려줘야 돼요. 근데 아들들이 상속을 안 받으려고 그래. 왜? 세금 내야지, 관리비 내야지. 귀찮아 이게. 그래서요. 상속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팔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근데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돈 500만 원 정도를 얹어서 가져가세요. 그렇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대라고 그래요.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라리 삼성연금을 안 된 분들은 주택연금이나 공무원 농지연금이라 들어서 이 연금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보험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회사를 퇴직하면요 생활비가 다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줄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안 줄었다는 대답이 30%, 40%. 왜 안 줄었습니까?
바로 병원비, 간병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일본 내각부라고 하는 데서 주요국에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노인들 대답은 예, 아니요. 선진국 노인들의 대답은 예, 건강합니다라는 대답이 60%, 70%. 근데 우리나라 노인분들 중에 예, 건강합니다라는 대답은 30%에서 40%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험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언제 아플지,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건강 리스크는 보험으로 대응하는 거다. 그래서 환갑되기 전에 이 특수질병보험 하나는 들어둬야지 이 혼자 살더라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혼자 살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요,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분들은 십몇 년을 혼자 살아야 된다고. 저도 제일 걱정이 뭐냐? 저 떠나고 나서 제 아내가 십몇 년 혼자 살아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할 건가가 제가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요, 이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인 여러 가지 홈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임들이 앞으로 많이 생기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런 데 가서 참가를 해야 돼요. 외로우니까. 예. 그 다음에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남편 먼저 떠나고 나서 혼자 십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요,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80대 중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은 아침에 미역국에 식사 잘 하시고 동네 다방에 가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벽에 기대고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변호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무지개 싸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자식들이 싸울 일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세 받아먹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거의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마나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누구 거? 사모님 거예요. 그런 식의 배려. 그 다음에요, 주거 형태의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돼가지고 그 30평, 40평에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일본에서요, 뭡니까?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거든요. 근데요, 떠나고 나서 3일 만에 발견이 됐어요. 그게 고독사입니다.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에 뉴타운 단지를 조사해 봤더니 고독사한 사람이 25분.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만에 발견이 됐는가? 21.3일 만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 안 살지요?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어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으면 누가 어떻게 발견됩니까? 그래서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 가족 회복운동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는 3대가 한 건물 안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 개축을 하면 세제 혜택을 준대요. 그리고 노인분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젊은 세대와 같이 사는 그룹 리빙, 이런 것도 또 유행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일본에서는 지금요, 이 돌봄을 받아야 되고 간병을 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분. 왜냐? 그런 시설이 없고, 근데 그런 대상자는 늘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해줄 만한 전문 요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그걸 막 대기를 몇 년씩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보통 집을 하나 이렇게 허름한 집을 빌려가지고 노인 몇 분이 거기 들어가서 변기를 돌려가면서 막 살고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지금은 고령화의 초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그 돌봄, 간병 그 대상자분들이 많지 않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70대쯤 되면요, 그런 도움받아야 할 분들이 엄청나게 늘 거거든요. 그러면 시설이 부족하고 전문 요원이 부족하고, 지금은 중국 동포들이라도 와서 도와주지요. 그때 가면 그런 분들도 안 올 거예요. 간병, 돌봄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혼자 사는 노후에 대비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유심히 그런 시설 같은 데를 지금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홀로 사는 노후에 대한 준비를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